50번째 생일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 전 몇 주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내 수지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며 비밀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다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좀만 참아요, 상훈 씨.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20살 된 딸 지은이도 이 작당에 가담해서는 아빠. 이번 50번째 생일에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로 놀려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냉소적인 23살 아들. 민재조차 뭔가 특별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듯 넌지시 암시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깜짝 파티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이 저축의 일부를 갉아먹고 있었음에도 꽤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민재에게 첫 자취방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참이었습니다. 사실 제게 그럴 여유는 없었지만 아버지란 을에 그런 법이니까요. 장인어른인 이 영감님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생일 즈음 언제 쉬느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꽤나 이례적인 행동이었죠. 저는 화요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화요일 새벽 6시 15분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전화를 걸어 강변 프로젝트에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저 말고는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수진에게 전화해 늦겠지만 저녁 식사 시간엔 맞춰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뭔가 정신이 팔린 듯했고 괜찮아요 라고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터진 수도관과 장비 고장을 수리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현장 동료 중 누구도 그날이 제 생일인 줄 몰랐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적어도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을 위해 꽤 괜찮은 위스키 한 병을 샀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53분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차는 한 대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식도 쪽지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지만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민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7시 30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위스키 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 봤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진의 언니인 처영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8시 14분. 여전히 혼자인 저는 술을 한 잔 더 따르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진, 민재, 지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까지 모두 다요. 어느 휴양지 해변에서 칵테일을 손에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쓴 캡션에는 가족 휴가 모두 작동. 아빠는 우리가 어디 갔는지 눈치도 못 챌 거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맞아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처형은 좋은 걸 즐길 줄 모르는 일 중독자 남편들에 대해 비꼬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은이는 댓글을 달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서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수영장 옆 셀카, 노을 진 저녁 식사. 모든 사진에 시간과 위치 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전 제 생일보다 훨씬 전에 이미 떠났던 겁니다. 이 여행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막판에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쉽게 당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하지만 그 순간 뺨을 한 대 얻어맞은 듯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바친 수많은 시간.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잠시 동안 저는 극심한 배신감을 맛보았지만 곧 억눌렀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공동 계좌를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준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재야, 이게 우연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예전 게시물들을 다시 살펴보니 장인어른은 꽤 오래전부터 가족 여행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즉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부재를 틈타 정교하게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제 감정의 폭풍은 차가운 냉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관절을 꺾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 스크린샷, 통화 기록, 은행 명세서. 솔직해집시다. 만약 그들이 내 생일에 나만 쏙 빼놓고 가족 여행을 갈 작정이었다면 제가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저에겐 항상 플랜 B가 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악당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준비성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게 내버려 둔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지게 만드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비밀 신용카드가 있었고 빚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명품, 끝없는 스파 비용, 호화로운 점심 식사들. 모두 제 등 뒤에서 벌어인 일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분노를 도구로 사용하여 더 건설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재정적인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에게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있었고 제가 눈치채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방식대로 사는데 너무 몰두해 있었으니까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의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식의 글을 올린 건 그들입니다. 아니,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수진이나 아이들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변 사진이 더 올라왔고 지은이는 놀러 다니고 민재는 태그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장인어른과 노래방에 있었고 수진은 온라인 친구들에게 자기가 현실을 떠나 천국에 와 있다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현실이겠죠. 그녀가 벗어나기 위해 휴가가 필요했던 그 짐덩어리 말입니다. 그거 참 잘 알겠네요. 그들이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니.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이웃이라도 되는 양.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잊어버려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잡담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1시간 후 민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제 방에 노트북 충전기 두고 왔는지 좀 봐주실래요? 내 옛 방에 충전기라니. 여행에 대한 언급도 내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 자식아. 네가 내 돈으로 마가리타를 홀짝이는 동안 내가 돈 내고 유지하는 이 집을 샅샅이 뒤져 내 충전기나 찾아주마. 저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빠, 화나셨어요? 엄마가 걱정해요. 아빠, 뭐라 말 좀 해보세요. 아빠, 제발 문자 좀 주세요. 괜찮으신지 알 수 있게요.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며칠 늦은 처량한 자축의 의미로 편의점에서 산 조각 케이크를 들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아무런 멘트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들이 보라고요. 그들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겪은 일을 잊고 있었겠지만 그건 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안 되어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수지는 당황했고 지은이는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며 민재는 어설픈 농담을 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음성 메시지로 저를 속 좁은 놈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들 눈에는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쉬고 있는 자기들을 무시한 제가 악당이었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정 전까지 메시지가 47개나 왔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문자에는 내일 집에 갈 거야. 제발 집에 있어줘. 우리 얘기 좀 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얘기가 필요하다라. 이제 와서 그렇다 이거지.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갔을 때 이미 할 얘기는 다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물점에 들러 새 현관 자물쇠를 샀고 밤새도록 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친절하게 대해줄 기분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4일째 되는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에게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을 만큼 눈치가 빨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시가 서는 소리가 들렸고, 진입로에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다리게 했고, 초인종을 2번이나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문을 열자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지는 새로 산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분명 막판에 급하게 샀을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건강하게 탔지만 제 얼굴만 빼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서 있었는데 둘 다 뭔가 고약한 냄새라도 맡은 표정이었습니다. 10초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억누른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침묵을 깼습니다. 상훈 씨, 우리 정말 걱정했어요. 병원에도 전화해보고 별짓을 다 했다고요. 그래, 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전화해볼 생각은 안 했고 생일, 그녀가 더듬거리며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있잖아요. 이번 여행은 당신 50번째 생일을 색다르게 축하하려고 한 거였어요.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에 오면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저는 그녀가 말을 끝내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켜고 민재가 올린 그 게시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어디 갔는지 눈치도 못 챌 거임. 저는 화면을 수진의 얼굴에 거의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진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신발만 내려다봤습니다. 장인어른이 나서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유치하군. 김서방, 안으로 들어가서 교양 있게 얘기하세. 그렇게 거들먹거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손짓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당신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짐 내려놓고 가세요. 그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진심인가? 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 진심입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지금 당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 성질 돋우지 마세요. 누구도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적 없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이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저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짐을 쿵 내려놓고 가버렸고 장모님도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훈 씨, 제발, 우리 그냥. 저는 그들을 집으로 들였고 마당에서 찌푸리고 있는 장인어른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숨 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그들이 있으니 집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감정이 한 공간에 쑤셔 박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내 짐이 안방에 없네? 내 물건 다 어째서?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거실로 옮겼어. 차분하지만 날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안전하니까. 그녀가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SNS 스크린샷 뭉치를 주방 식탁에 던지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카드 빈 내역서도 같이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것들부터 얘기하자.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보고 정확히 언제부터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는 사람이 됐는지 말해봐. 수지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스크린샷 몇 개를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SNS에서 다들 이러고 놀아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진짜 숨막히네. 제가 그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말 조심해라, 아들아. 누가 숨막히게 한다고? 집세 내고, 등록금 내고, 공과금 내는 아빠냐? 아니면 아빠가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글을 올린 아들이냐? 지은이는 그저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다고 더듬거렸습니다. 동정심이 생길 뻔했지만 해변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휴가였어요. 쉴 기회였다고요. 아빠가 제안했고 우린 그냥. 제가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 비밀 신용카드 말이야, 수진. 처형이랑 점심값으로 거금을 쓴 것도 알고. 내가 강변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워. 그녀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돈에 너무 집착해요, 상훈 씨. 항상 10원 한 장까지 따지잖아요. 어쩌면 나는 당신의 그 매일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에서 더 많은 걸 원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더 많은 걸 원해서 내 생일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내 돈을 써서 여행을 갔군. 그러고도 내가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했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게 진심 어린 후회인지 좌절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축하하려던 방식은 당신이 숨겨둔 또 다른 신용카드? 아니면 장인어른 유산? 내 이름으로 된 예약은 하나도 없던데. 민재는 아빠가 너무 불공평하다며 중얼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었습니다. 수지는 분노와 수치심 사이에 갇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니 통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를 악당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거실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정당함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분노로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한 번도 표출해 본 적 없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건 뱃속에 남은 불씨처럼 숨을 쉴 때마다 타올랐습니다. 수지는 우리의 대치 후 거실로 물러나 잠을 청하려 했고 민재와 지은이는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모두 충격이 너무 커서 웅얼거리는 사과나 불평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상황을 정리해보려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해변에서의 웃음소리가 기억날 때마다 제가 그 처량한 케이크 사진을 올리기 전까지 그들이 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침내 복도로 나온 저는 벽을 따라 늘어선 수진의 여행 가방들을 보았습니다. 들어올 때 현관에서 가져다 놓은 리조트에 가져갔던 그 가방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배신의 끝이 어디인지, 또 숨기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가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슬리퍼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꽤 비싸 보이는 외투가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아마 저 몰래 낭비한 또 다른 물건이겠죠. 옷무더기를 옆으로 치우자 손에 뜻밖의 물건이 잡혔습니다. 남성용 사각 팬티가 담긴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처음엔 민재 것이 섞여 들어갔나 싶었지만 너무 컸습니다. 민재가 입는 것보다 훨씬 컸죠. 제 아들은 마른 체형의 러너 타입인데 이 속옷은 훨씬 덩치 크고 키 큰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입었던 흔적이 있는 티셔츠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들어 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냄새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더 뒤져보니 남성 용품이 더 나왔습니다. 티셔츠, 러닝셔츠, 낡은 벨트, 모두 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거지? 수진의 가방은 다른 남자의 구체적인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고 눈앞이 분노로 캄캄해졌습니다. 차분하게 따지는 건 집어치워. 이건 선을 넘었어.
저는 곧장 거실로 가서 문을 박차고 불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수진이 놀라 깼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훈 씨?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티셔츠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누구 거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요. 누구 건지 말하기 전엔 안 돼. 제가 고함을 질렀고 제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습니다. 민재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도 창백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쳐다봤고 제가 수진 위에 서서 증거물인 티셔츠를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지은이가 절박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아빠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위스키 때문일 거야. 제가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그럼 내 엄마 가방에 왜 특대 사이즈 남자 팬티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볼래? 평생 내가 써본 적도 없는 향수 냄새가 왜 나는지 설명해 보라고. 내 거예요. 민재가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가끔 잘 때 헐렁한 옷 입어요. 잠옷처럼요. 제가 쇠에 돌아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아. 이건 내 사이즈보다 적어도 2치수는 커. 어디 한번 입어보든가. 저는 속옷을 뭉쳐서 민재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제 기세에 눌려 녀석은 뒤로 물러나며 방어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진정해요, 진정해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리조트 세탁물에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라고요. 제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저게 내 엄마 가방에 저절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 상훈 씨. 나도 성인이야. 호텔이나 세탁소에서 뭔가 섞여 들어왔다 해도 당신 알 바 아니라고. 그 마지막 말이 제 이성의 끈을 놓게 했습니다. 내 알 바 아니라고? 제가 탁하거렸습니다. 당신이랑 아이들이 내 생일에 장인어른이랑 놀러 가려고 날 버리고 간 그날. 당신은 내 집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했어. 저는 여행 가방으로 달려가 바닥에서 들어올린 뒤 창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뒤집혀 해변용 가운, 비싼 샌들, 옷가지들을 어둠 속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저는 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물건 찾고 싶으면 잔디밭에서 주워가. 아빠 그만해. 지은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아버지.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둘 다 뿌리쳤습니다. 빠져 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랑 내 동생은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가 생일에 일하는 동안 날 조롱거리로 만들었지. 감히 나를 진정시키려 들지 마. 당장 내려놔. 수진이 가방으로 달려들었지만 저는 옆으로 밀쳐버렸고 내용물은 창밖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나한테 망신 주고 싶어? 좋아. 내가 당신한테 설명할 빚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돈 통제만 안 했어도 내 필요에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저는 빈 가방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나가.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들 오늘 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은이와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거야. 내 아빠 분조장 분노. 조절장의 짓거리엔 이제 질렸어. 그들은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린 가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김상훈. 저는 그들이 신발, 충전기, 재킷 등 몇 가지만 챙겨서 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거실 창문 아래 잔디밭을 향해 뻗은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일부는 덤불에 걸려 있거나 젖은 풀밭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나 문을 잠갔습니다. 머릿속은 의심과 상처로 먹구름이 낀 듯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의 옷이 그녀 가방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텅 비고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이들이 저를 무시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씁쓸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 뒤에는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며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피했고 수진조차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다음 단계는 우선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외부 자물쇠, 걸쇠, 문손잡이 등을 모조리 바꿨습니다. 그리고 씻고 옷을 입은 뒤 친구에게 소개받은 박 실장이라는 사립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최근 안 좋게 헤어진 친구가 추천해준 사람인데 일을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실장이 집에 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에 피곤한 눈을 가진 말투가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50번째 생일에 가족들이 떠난 정황을 설명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뭔가 더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남자 사각 팬티 이야기에 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누구 건지 짐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가 작은 수첩에 펜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이 부글거리는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내가 해변 리조트에 있었어요. 장인어른도 거기 있었으니 장인어른이 초대한 사람이거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실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 이름과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전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직원을 매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뭐가 나오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진실을 알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믿으십시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만이 제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 바로 떠났습니다. 이틀 후,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들러도 될까요?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리조트에 가서 좀 알아봤습니다. 직원 몇 명이 사진을 보고 부인을 알아보더군요. CCTV 영상도 좀 확보했습니다. 호텔 바와 부인 방 근처 복도 영상입니다. 벨보이와도 얘기했고요. 키 큰 남자가 부인 방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기억하더군요. 그가 봉투를 열자 흐릿한 흑백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레스를 차려입은 수진이 복도에 들어서서 얼굴이 반쯤 가려진 남자에게 몸을 기울여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관자놀이 쪽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직원이 말하길 이 남자는 부인과 구면이고 이름을 불렀다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꽤 친밀해 보였다고 합니다. 정보를 좀 더 얻으려고 팁을 좀 줬죠. 직원이 말하길 부인이 이 남자와 온 게 처음이 아니랍니다. 1년 전쯤에도 같은 리조트에 왔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훑어봤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박 실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SNS 공개 검색을 통해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박도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부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전 남자친구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 남자친구.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만난 것 같군요. 얘기에 따르면 벨보이 말로는 부인과 박도훈 씨가 아주 편해 보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관계가 5년, 정확히 5년 되었습니다. 호텔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게 그때부터니까요. 당신이 참석하지 않거나 가족끼리만 보낸 휴가를 이용해 만난 게 분명합니다. 가끔은 아이들도 같이 있었고요.
호텔 직원들은 부인이 과부거나 별거 중인 줄 알았답니다. 항상 친정 식구들이랑 아이들만 데리고 왔으니까요. 박도훈이라는 이 남자. 가슴속에 고통스러운 공허함이 퍼지더니 뒤이어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5년. 제가 되뇌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바람을 피웠고 저는 너무 눈이 멀어 몰랐습니다.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김 선생님. 소송에 쓰실 거면 CCTV 캡처 사진이랑 추가 기록도 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슬픔이 아니라 맹렬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유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 돈값 하셨네요. 그가 떠나고 저는 사진이 흐릿해질 때까지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훈, 삼촌, 뭐라 불렀든 간에 제가 가족 여행비 대느라 야근하는 동안 그녀는 내연남과 있었고 아이들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전화도 바깥 세상도 무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음을 덮쳤고 복수심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자문만 구했던 유능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입니다. 더 이상의 환상은 없습니다. 이혼 전문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갈등, 이혼 전문.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통유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모든 걸 끊고 싶습니다.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등록금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안 줄 겁니다. 그들 모두 저를 배신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통 자녀 교육비에 관대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 양은 20살이니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원하시면 지원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성인 자녀 부양 의무는 없으니 선택지는 많습니다. 좋습니다. 더는 돈 안 줍니다. 거짓말쟁이 딸에게는요, 아들 녀석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걔는 좀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걔도 한패라면 최 변호사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소장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공동자산 동결하고 재산 분할 심리 신청하고 모든 증거를 모으십시오. 통장 내역, 카드빚, 흥신소 조사 결과까지요. 부인이 재산 분할을 많이 요구할 것 같으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박 실장이 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외도 증거 다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랬고 아이들도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사진을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크네요. 법원이 재산 분할에서 외도를 항상 결정적인 사유로 보진 않지만 흐름을 바꿀 순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자금을 외도에 썼다면 그건 횡령이나 다름없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가 진행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온몸에 신경이 타버려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 민재, 지은에게서 전화가 계속 와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5일이 악몽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울면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제발 얘기 좀 해요. 엄마, 미안해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민재는 딱 하나 남겼습니다. 아빠, 그만 좀 무시하세요. 수지는 반은 화내고 반은 사과하는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다 읽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5일째 되던 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집을 울렸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수진, 민재, 지은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가방은 없었고 화난 표정뿐이었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 그들을 확인했지만 들어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해,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 저는 비켜서서 그들이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재는 굳어 있었고 지은이는 주저하는 듯 했으며 수진은 마치 잘못한 건 저뿐이라는 듯
짜증스럽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연락 씹고 자물쇠 바꾸고 지은이가 그러는데 등록금도 취소했다며. 당신 미쳤어? 제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팔짱을 꼈습니다. 나 좀 봐. 내 돈이야. 그리고 난 너나 지은이나 더 이상 내 돈 10원도 받을 자격 없다고 결정했어. 지은이가 충격받은 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 아빠 딸이잖아요. 아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진짜 딸이라면 엄마가 5년이나 바람 피우는 걸 숨기진 않았겠지. 진짜 딸이라면 내 50번째 생일 파티를 해변에서 엄마 내연남이랑 하진 않았을 거다. 수진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억측 좀 그만해, 상훈 씨. 어떤 흥신소를 썼는진 몰라도 당신은 왜 내가 다른 곳에서 정서적 지지를 찾아야 했는지 자문해 봐야 해. 당신의 그 끊임없는 통제, 돈에 대한 집착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고 생각 안 해봤어? 엄마, 그만. 지은이가 엄마 소매를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말할 거야. 당신이 좀 더 잘 벌어왔으면,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아빠 돈 빌릴 필요도 없었을 거고 박도훈이랑 다시 연락하고 싶은 유혹도 안 느꼈을 거야. 박도훈, 제가 되물었습니다. 인정했네? 박도훈, 내 전 남자친구.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이름 알아요? 알지. 그 이상도 알지. 제가 뒷주머니에서 박 실장이 준 사진 봉투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네. 리조트 바에서 내 남자친구랑 있는 거, 키스하는 거. 장인어른이 아무렇지 않게 보는 앞에서 같이 방으로 가는 거. 그리고 너, 제가 지은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너 거기서 칵테일 마시면서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있었지. 너랑 민재 둘 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자세히 안 물어봤다고요. 전 남 얘기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엄마도 즐길 권리가 있어요. 아빤 집에 있지도 않고 맨날 일만 하고 소리만 지르잖아요. 감히 이걸 아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중 배신이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너희는 엄마가 박도훈이랑 놀아나는 동안 입 다물고 있었어. 그 여행이 좋아서 그랬겠지? 돈, 장인어른인지 누가 대주는지 모를 호화 리조트가 좋아서?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세요? 엄마는 사랑받고 싶어 했다고요. 아빠가 일하는 반만큼이라도 엄마한테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수진이 경고하듯 지은이를 쳐다봤지만 지은이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그녀의 말을 부채질했습니다. 밖에는 더 잘해줄 남자 많아요. 엄마가 원한 건 그게 다라고요. 아빠 통제에서 벗어난 삶. 분노가 폭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엄마 불륜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냐? 민재가 실망스러운 듯 신음했습니다. 아빠 좀 보세요.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아빤 몇 년 전부터 감정이라곤 없었어요. 그냥 청구서 돈 내고 가끔 명령이나 하는 기계처럼 굴었잖아요. 엄마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아빠예요. 그만해. 수진이 둘에게 책창거렸습니다. 그만, 우린 문제 해결하러 온 거지 더 키우러 온 게 아냐. 제가 으르렁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결이라. 너희 셋 다 내 잘못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전 남자친구랑 몰래 여행가 놓고선 기가 막히네. 그때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자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아빤 누가 아빠 돈 받을 자격이 있고 없는지 항상 확신하잖아요. 짠돌이처럼 10원 한 장 다 따지면서. 그 질문은 몇 년 전에 스스로 해봤어야죠. 아빠, 제가 아빠 딸인 건 어떻게 알아요?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후회할 말 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감정에 북받쳐 떨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배신이요? 거짓말이요? 좋아요. 저도 이제 지겨워요. 숨겨진 게 엄마뿐만이 아니라고요. 제 분노가 번개처럼 폭발했습니다. 나가. 제가 목소리를 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들 후회할 짓 하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수진이 지은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협탁에 있던 장식용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던지지는 않고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재와 지은이는 뒷걸음질 쳤고 수진은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뒤따랐습니다. 제가 꽃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불륜에 대해 설교하더니 협박까지 해? 꺼져.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사라졌고 문은 쾅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조차 분노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차가운 정적 속에서 의심이 싹 뗐습니다. 만약 내 딸이 아니라면? 3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은이가 쓰던 욕실 빗에서 머리카락을 민재의 빨래통에서 쓴 휴지를 수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소에 보내 2건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밀봉된 봉투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민재 친자 확률 99.9%, 김지은 친자 확률 0%. 머리가 핑 돌고 벽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끝에 주저앉아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버린 딸.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쏟아부은 착한 아이. 가끔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고 모든 부녀의 추억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단 한 줄 0%.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테이블 위 위스키 병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모금 안 마셨지만 온몸에 마비가 오는 걸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다. 수지는 몇 년 동안 나를 속였다. 집은 텅 비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분노, 그리고 내가 호구였다는 깨달음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진입로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한 게 비싼 차 같았습니다. 차문 닫히는 소리와 환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장인어른 이 회장이 서 있었고 수진, 민재, 지은이 그 뒤에 뭉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제가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 회장이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경첩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김서방. 문 열어. 들어갈 거야. 그가 고함쳤습니다. 저는 잠시 평정심을 찾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 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앞장섰습니다. 자네 난동은 이제 끝이야.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직면해야지. 그 대가를 치러야지. 여기서 길 잃은 강아지처럼 삐져있지 말고. 수지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집을 둘러보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민재와 지은이는 입구에서 서성거렸는데 수치심부터 원망까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이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왔는지 설명하시죠? 이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자네 집? 착각하지 마, 김서방. 여긴 수진이 집이기도 해. 자네가 처자식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나? 난 이 일을 해결하러 왔네. 목구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결이라.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 수진이 바람 피우는 거 예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나 해볼까요? 덮어주기까지 하셨을지도 모르죠. 수진이 끼어들어 조용히 하라고
시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자르고 이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소외감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세요? 전 제 생일날 가족 여행에서 소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은이가 제 친딸도 아니란 걸 알았는데 여기서 그게 제 잘못이라고 떠드시는군요. 이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곁에 없었잖아. 우울한 일 중독자 노릇하느라 바빴지. 아내를 방치했으니 놀랄 일도 아니야. 여자는 사랑을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법일세. 여자한텐 욕구가 있어, 김서방.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스스로 되뇌었지만 이 회장의 거만한 얼굴을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이 공범이군.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수진이 여행 비용 대주고 이 연극을 꾸미고 나한테 진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잊힌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몰라. 당신이 나를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이 가족에게 돈과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 너무 믿었던 게 내 가장 큰 실수지. 민재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빤 진짜로 여기 있었던 적 없잖아요. 지금 미친 사람처럼 굴면서 아무한테나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요. 엄마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그래? 그럼 엄마가 몇 년 동안 전 남자친구랑 몰래 만나면서 아빠한테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한 건 뭐라고 부를 건데? 지은이가 움츠러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아빤 이해 못해요. 엄마도 힘들었다고요.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회장이 저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보게. 자식들도 자네 행동을 알잖아. 자네가 이 광기의 원흉이야. 자네의 귀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 저는 지은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지를 숨겨둔 협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꺼내 이 회장에게 다가가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그의 발치에 흩날렸습니다. 봐라.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나? 수진이 몸을 숙여줍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한 장을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자네 핏줄이 아니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자네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걸. 대수가 아니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바쳤습니다. 지은이가 내 딸이라고 믿는 것,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너희 모두 알고 있었어. 세세한 건 몰랐다 해도 의심은 했으면서 내가 너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걸 지켜만 봤어. 이 회장이 눈을 굴렸습니다. 감성팔이 그만해. 김서방. 자네가 진짜 남자였다면 수진이가 딴맘 안 먹게 붙잡았어야지. 엑셀 파일에 파묻혀서 왜 아내가 딴 데서 위로를 찾는지 궁금해하기만 했잖아. 그때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달려들어 이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날 쓰레기 취급하면 가만 안 둬.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뿌리치려 했습니다. 제가 손을 놓자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재가 제 팔을 잡았고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놔. 이 회장이 더듬거리며 제 정강이를 찼습니다. 저는 그를 꽉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재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이 회장이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제 옷깃을 잡고 문 쪽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좋아, 그가 참참거렸습니다. 내 딸 집에서 안 나가겠다면 내가 직접 끌어내주지. 이 무능한 놈, 우리는 엉켜서 비틀거리다. 협탁에 부딪혔고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지은이가 이 회장의 팔을 잡았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더 나빠지잖아요. 제가 이 회장을 밀치자 그가 소파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뒤돌아 복도 벽장으로 달려가 골프채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드라이버를 찾았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드라이버를 뽑아들었습니다. 호신용으로 뒀지만 거의 쓴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묵직한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다 끝이야.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심장 소리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거실 천장의 샹들리에를 향해 드라이버를 힘껏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렸고 모두 바닥에 엎드리거나 몸을 숨겼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붙었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회장은 소파 뒤로 비틀거며 숨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해진 채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신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들었어? 내가 호구 잡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성 잃기 전에 당장 꺼져.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기어서 도망치듯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도 못하고 서둘렀습니다. 민재는 두 손을 든 채 문으로 향했습니다. 한 명씩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무거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를 꽉 쥔 채 홀로 남았습니다. 심장이 전쟁터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신고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텅 빈 집에 저와 박살난 샹들리에 뿐이었습니다. 저는 홧김에 제 물건을 부순 거라고 자기 방어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훈계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어서 엄중 경고만 하고 갔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제 성격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친자 사기 혐의와 그녀의 수년에 걸친 외도 증거로 맞받아쳤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진술서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은이와 민재는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저와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회장이나 박도훈이 대주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몇 주 후 썰렁한 법정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위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외도 증거가 제출되자 판사의 동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회장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 다행히 지은이와 민재는 각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거짓말을 묵인했던 것을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저는 천장에 구멍이 뚫린 조용한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너져버린 인생의 쓰라린 진실과 때로는 잃을 게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마주한 채로 말입니다.